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당신의 뇌가 사랑을 의심할 때입니다. 지은이는 다니엘라 베른하르트, 옮긴 이는 추미란, 펴낸 곳은 불광출판사입니다. 저자인 다니엘라 베른하르트는 30년 경력의 독일 정부 공인 심리치료사이자 임상심리사, 자기개발 코치입니다. 어느 날부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무겁게 느껴지나요?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이 베푼다는 생각이 드나요? 상대방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자주 있나요? 모두 예스라면 지금 당신의 사랑은 번아웃 상태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호르몬의 안개가 걷히고 뇌가 사랑을 이성적으로 보기 시작할 때 두 번째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30년 경력, 부부, 연인 관계, 소통 전문가의 풍성한 치유 사례, 50여 가지에 이르는 자가진단법과 구체적 실천법, 뇌과학의 날카로운 분석과 현실적 조언을 바탕으로 찾아낸 사랑이 식는 과정과 다시 행복해지기 위한 단계적 솔루션이 담긴 책입니다. 어떤 커플이든 힘든 시기를 겪는다. 어떤 커플이든 그 역사를 보면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과 위기는 무엇보다 발전이 임박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커플 수준에서 그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해결책은 사실 대개 각자 개인적인 문제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커플로서 위기를 겪을 때마다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숙제를 잡고 자신 혹은 자신의 문제, 욕구와 담판을 버릴 수도 있고 단순히 문제를 억압해 버릴 수도 있으며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새로운 관계로 도망쳐 버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그 문제 속에 숨어있는 성장의 기회도 다음으로 연기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말이죠. 만족스러운 파트너십을 위해서는 큰 노력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힘든 시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견딤을 뜻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걸 내팽개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며 함께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화목하자는 마음 하나로 모든 걸 억지로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든 시기가 왔을 때 제대로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우리는 최악의 상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옛말에 따르면 위기는 출구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지된 상태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전환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기운을 차리세요. 이제부터는 더 좋아지기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에 답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나아짐을 느낄 것이고 이 책을 읽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종이 4장과 펜이 필요합니다.
질문. 현재 파트너와 관련해 여러분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더는 참고 싶지 않은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파트너의 무엇 때문에 화가 나나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파트너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파트너가 여러분에게 미안해하는 일, 후회하는 일, 혹은 여러분 생각에 후회해야 마땅한 일이 있나요? 파트너와 관련해 여러분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 혹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을 상대의 잘못이 아닌 것이라도 모두 적어봅니다. 질문. 현재 여러분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 여러분의 파트너가 여러분에게서 참지 못하는 것들을 적어봅니다. 자기 비판. 여러분의 파트너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때 화를 내나요? 파트너가 봤을 때 여러분의 허술한 부분 혹은 불공평하다고 느낄 부분을 적어봅니다. 여러분이 파트너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후회하는 일이 있나요? 여러분의 파트너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까지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도 다 적어보세요. 질문. 현재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 혹은 과거 그랬던 것들을 모두 적어봅니다. 그 관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파트너에게서 여러분이 인정해주고 있는 것,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탄하고 사랑하는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 바람직한 관계. 질문. 바뀔 수 있는 것, 바뀌어야만 하는 것, 여러분이 바라는 것,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래의 여러분이 희망하는 것을 모두 적어봅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5단계. 하루아침에 생기는 위기는 없습니다. 위기는 천천히 고조됩니다. 관계가 처음 시작할 때는 앞 질문지의 첫 번째 주제에 관해 그다지 쓸 말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전조를 아무리 무시하려 해도 관계 번아웃은 언제나 조만간 찾아오겠다고 미리 통고하기 마련이고 그 통고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직업적 번아웃의 경우 허버트 프로이덴버거와 그의 동료 게일 로스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12단계를 보입니다. 1. 자신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갈망을 느낀다. 2. 완벽한 출동 태세를 갖춘다. 3. 수면 등 꼭 필요한 일과 사생활에 소홀하다. 4. 문제를 외면하고 억압한다. 5. 자신만의 가치와 이상을 의심한다. 6. 참을성의 한계에 이른다. 7. 물러나며 거리를 둔다. 8.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낀다. 9. 주변 세상은 물론 자신에 관한 관심도 사라진다. 10. 내면이 공허하다. 11. 우울하다. 12. 무너진다. 사람에 따라 순서가 다소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번아웃도 유사한 증세를 보입니다. 단지 관계 번아웃의 경우 각 단계의 구분이 덜 뚜렷하다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관계 번아웃에 이르는 단계를 다음의 5단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단계. 열광하고 설렌다.
사랑하는 관계는 대부분 강렬하게 사랑에 빠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때는 서로를 강하게 이상화하죠. 주변에서 모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나에게만은 그 상대가 그야말로 완벽해 보입니다. 사실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서로 노력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거절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서 상대의 예민하고 날선 부분을 외면하고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점도 관대하게 넘어갑니다. 그 새로운 관계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정신적으로 황홀경에 빠진 채 다른 것은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든 할 태세를 갖춥니다. 올라가지 못할 산이 없고 가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잠도, 운동도, 제때 밥을 챙겨 먹는 것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과 공기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이 얼마나 좋은 느낌인가요? 여기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계속 자진하여 제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자신만의 욕구를 거듭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그렇지 않은 척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번아웃의 위험에 처하지만 그래서 생기는 갈등과 부정적인 감정을 또한 화들짝 지워버리거나 억압합니다. 결국 이런 행동들로 인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모하는 대상에게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면 무의식은 그것을 지나친 욕으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나중에 번아웃을 부르게 되죠. 경고. 너무 전력을 다하다 보면 상대의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요구들을 받게 됩니다. 이때 실망과 좌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벗겨지는 콩깍지. 첫 번째 경고. 일상을 함께하며 서로를 알아가다 보면 결국 최초의 실망감이 찾아오고 그렇게 천국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파트너에 대해 칭찬할 것도 경탄할 것도 차츰 줄어들죠. 이것은 정말 당연하고도 심지어 건강한 일이지만 완벽주의자는 그런 평범한 상황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노력해야 합니다. 더 확실한 미래를 위해 자신의 감정들을 회의하고 개인적인 이상들에도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이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며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직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작은 선물로 관심 표현하고 직접 요리한 코스 요리를 대접하거나 미용실에 가는 등으로 더 노력하며 그런 직관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파트너의 양말들, 거듭 지키지 않는 약속들, 상처 주는 말들, 이 모두를 씩씩하게 무시합니다. 하지만 매사에 노력하기란 모토 아래 이루어지는 이러한 투자로는 안타깝게도 원하는 결과를 조금 더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나중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하며 자신을 정당화하게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단계는 첫째, 아이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가속화되죠. 아이의 탄생을 고대했더라도 실제로는 삶이 송두리째 달라질 테고 생각보다 더 힘들 것입니다. 피곤한 몸은 고통을 호소하고 수면 부족과 밀린 일들로 인한 압박감, 파트너를 외면해온 것에 대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지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때 지금 힘든 상황이고 내면이 위급한 상태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을 더 희생하려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지금 힘든 상황이고 내면이 위급한 상태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자신을 더 희생하려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요구하죠. 피곤하고 실망하고 낙담한 상태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경고. 힘든 상황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부인하고 억압한다면 내면의 공허함과 거리감이 생길 것입니다. 파트너와 멀어지는 것은 물론 자신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3단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죽도록 싸우기. 반론의 시기. 이제부터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맨스가 가득한 주말 같은 건 이제 없습니다. 비싼 오페라 공연 티켓을 구매했건만 따라온 건 올해 들어 가장 심한 절망감 뿐입니다. 아침에 먹으려 한 달걀 부침은 늘 차갑게 식어있기 일쑤고 아기는 귀가 찢어지게 울기만 합니다. 무력감이 번져나갑니다. 파트너가 무력하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죠.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때 느끼는 무력감은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절박한데 또 다시 인정받지 못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위험한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상대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수록 상대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자의식이 강해지고 그만큼 협력할 마음은 줄어듭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상관없어. 어차피 나는 반대할 테니까. 무의식적 모토가 됩니다. 이제 당연히 아무것도 아닌 일로 굉장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긴장감만 더해집니다. 서로의 스트레스가 서로에게 전염되고 집안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양쪽 모두 인내심의 한계선이 한없이 낮아지고 따라서 꼭 필요한 대화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고 갈등을 외면하고 책임감을 거부할 때 상대는 물론 자신과도 진정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이때 해결책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경고. 좀처럼 식지 않는 갈등, 끝낼 생각이 없는 논쟁, 서로 비난하기, 이것들은 전선을 치열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게 사랑은 낙오하다가 장기 스트레스로 서서히 죽어갑니다. 4단계. 에너지 저장고가 동나다. 이별 예감. 이제 개인적인 욕구와 문제가 끝없이 억압되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점점 분명하게 감지됩니다. 이때 관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도 바닥나게 됩니다. 파트너십을 위한 힘이 더는 없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은 파트너가 무엇을 느끼고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무관심합니다. 그 마법 같던 우리라는 말도 서로에 대한 소속감도 사라져 버립니다. 수면과 에너지의 부족,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너무 혹독해서 착취당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신경이 곤두서고 몸은 고통을 호소하며 돌봐달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단계에서는 대개 외부로부터의 도움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거부합니다. 누가 선의로 도와주겠다고 하면 참견이나 비판으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때는 뭐든 다 신경의 거슬림으로 아무 말 없이 벽을 쌓는 것으로 혹은 냉소로 모든 사람과 거리를 둡니다. 원래 혼자 잘 살아오지 않았나? 당연하게도 이때부터는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부지불식간에 들기 시작합니다. 경고. 피곤한 데다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갈망이 너무 커 관계는 단지 부담일 뿐입니다. 5단계. 무너짐과 우울증. 체념하기보다는 차라리 화를 내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어 화조차 낼 수 없지요.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완전한 퇴각만이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모든 걸 체념했고 남은 것은 환멸뿐입니다. 이 상태라면 모두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미 결정되었고 실행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은 술이나 여타 중독성 있는 무언가로 억누릅니다. 경고. 이제 정말 치유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끝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 우울증은 우리 정신을 위한 마지막 보호막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문제를 계속 억압하고 직감을 거듭 무시할 때 우리 정신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우울증이라는 비상구를 선택합니다. 정신의 그런 사려 깊은 작전이 우리를 다시 곰곰이 생각하게 하고 문제 해결에 돌입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레드카드까지 꺼내며 여러분을 아예 퇴장시켜 버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몸이 하는 말을 듣고 행동을 개시해야 합니다. 이상과 현실. 이웃을 보면 다 참 좋아 보여요. 부부관계가 정말 이상적이에요. 그 외에도 다 가졌어요. 큰 집, 아름다운 정원, 몇 대씩 되는 자동차, 아이들도 셋이나 되는데 다 훌륭하고 개도 한 마리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집과 우리 집을 바꾸면 더 바랄 게 없겠네요. 제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 부러움 가득한 찬사를 보낼 때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상담소를 찾아올지요. 경험상 남들이 보기에 더할 수 없이 모범적인 가정을 가꾸는 사람들이 특히 번아웃과 우울증을 겪게 되기 쉽습니다. 저를 찾아온 번아웃, 우울증 환자들은 자신은 이별을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자신과 자신의 파트너를 이상적인 커플로 보고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갈등을 드러내지 않고 상냥하게 웃고만 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반자 관계의 질에 관해서라면 전혀 싸우지 않는 커플이 이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언뜻 생각할 때 행복한 커플이라면 갈등이 있어도 큰 논쟁 없이 금방 절대적 화목함 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가정이라면 어쨌든 성공한 사람들이므로 늘 만족할 것 같지요. 하지만 이웃집 정원의 잔디가 진짜로 늘 더 푸른 것은 절대 아닙니다. 페이스북에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말입니다. 그 이웃도 인간이고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인터넷에 올리지 않는 것뿐이고 혹은 포토샵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올렸을 뿐입니다. 경제적 여유, 품위 있는 직장, 큰 집, 이것들이 사람을 무조건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 이것은 분명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관계 번아웃을 부릅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지는 마라. 번아웃 유력 후보자들은 자신에게 유독 혹독하고 요구하는 바가 많아 필요 이상으로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자기에게만큼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자기만큼 그렇게 심하게 벌주지 않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그토록 무자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는 그 모든 규칙과 이상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돌보길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더라도 말이죠. 더 이상 모든 것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가정을 등한시하고 아이들을 굶기란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렇게 그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해오던 몇 가지 일을 하지 않게 된다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한 이론상으로는 분명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늘 하던 일을 갑자기 줄이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은 사랑할 만한 일이고 남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상대에게도 나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도움의 희생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 아닌데 가족, 친구 혹은 동료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가져와 서로 협력할 기회를 없애버린다면 모두에게 결코 좋을 리 없고 여러분은 번아웃에 걸리게 됩니다. 과도한 보살핌을 끊임없이 받는 가족 구성원은 독립하기 어렵습니다. 독립해서 멀쩡하게 잘 살던 사람도 여러분에게 다시 의존하게 됩니다. 옆에서 계속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문제든 스스로 책임지고 생각하고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이 경우 여러분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일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닙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병.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장기적으로 볼 때 파트너의 사랑도 받습니다. 삶과 사랑에 있어 더 행복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좀 더 진실해져야 합니다. 남을 기쁘게 하려는 그 병의 자리를 최소한 한동안만이라도 급진적 자기애로 대체해 보세요. 당신은 어떤 언어를 쓰는가? 나부터 보살펴야 하므로 여러분 자신이 어떤 언어를 선호하는지부터 찾아내십시오. 파트너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나요? 여러분을 위해 시간을 내줄 때 혹은 어떤 특별한 선물을 해줄 때인가요? 아니면 정말 좋은 칭찬을 해줄 때나 정성껏 부족함 없이 쓰다듬어 줄 때인가요? 굶주려 있을 때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다 덥석 받아먹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과 존중을 표시하나요? 사람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상대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기쁘게 하려고 퇴근 후에 몇 시간이고 부엌이 반짝반짝 할 때까지 일하고 남자와 함께 친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여자는 소파에서 계속 기다리며 실망만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엌은 다음날 혼자 치울 수 있으므로 그녀에게 깨끗한 부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솔직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 때 남자는 매우 놀랐지만 더 좋았습니다. 남자도 부엌 일은 제쳐놓고 여자와 소파에서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여러분의 파트너로 하여금 그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고 여러분이 그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를 늘 보고 싶어 함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나요? 처음에는 각자가 어떤 언어를 쓰는지 확신이 안 설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좀 더 읽다 보면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 설레던 때를 기억하나요? 그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리고 처음 서로 싸웠을 때는 어떻게 화해했나요? 연애 기분이 한창일 때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했나요?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 칭찬과 인정입니다. 칭찬하느니 차라리 돈을 주는 게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칭찬과 인정을 많이 받고 자라 이것이 모국어인 사람은 칭찬을 잘하고 자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이 있으면 금방 알아차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이 언어에 서투르다면 칭찬의 문장을 떠올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 유명한 한마디, 사랑해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다면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그다지 완벽하지 않더라도
칭찬하십시오. 특히 완벽주의자라면 처음부터 칭찬을 잘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먼저 파트너가 없는 자리에서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면서 조금씩 이 언어에 적응해 봅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